모두들 뒤로는 검은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다면서 계약서를 먼저 내밀었고 협력을 말하면서 조건을 먼저 적어 넣었습니다. 돈은 흘러 들어왔지만 목줄부터 채웠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모두 앞에서는 함께 눈물 흘려줬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에 불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끼를 던지고 물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보다 냉철한 나라, 누구보다 정확한 나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가끔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강대국들과 싸울 때는 인정사정 없이 폭격을 가하더니 약소국들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라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경악하게 만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조는 언제부터 산업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압니다. 냉전이 끝난 직후였죠. 군사력 대신 자금이 레버리지가 되었습니다. 도움은 조건을 만났고 조건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공식을 따랐습니다. 단 한 나라만 빼고요. 오늘은 냉철하면서도 아직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고 있는 다니엘 휘트모어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개혁 모델 연구 경험이 있고 중국 인프라 외교 분석 보고서도 작성했죠.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국제 질서는 힘의 균형 위에 서 있다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힘은 질서를 만들지만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쟁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게임이 시작됐어요. 탱크 대신 달러가, 군사기지 대신 개발 프로젝트가 영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조라는 이름을 붙였죠. 듣기 좋은 이름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어 보였고요. 교수님, 원조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조 대상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지 않나요? 그들은 공여국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원조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닐까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수원국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게 분명하죠. 전기가 없는데 누가 발전소를 지어준다면 당장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누가 고속도로를 깔아준다면 그 순간은 고마운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봐야 하죠. 발전소는 있는데 운영할 기술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는 있는데 유지보수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원조는 순간의 해결이 아니라 구조의 설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본 원조는 달랐어요. 미국은 IMF 프로그램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조조정이 패키지로 따라왔죠. 재정 긴축, 공기업 민영화, 시장 개방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설계였어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겁니다. 수원국 정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고립되거나. 결과는 명확했어요. 정책 주권이 약해졌습니다.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공공서비스가 후퇴했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개입이다. 영국은 금융 시스템을 이식했습니다. 산업 기반은 약한데 금융 부문만 비대해지는 구조를 만들었죠. 대출은 늘어났지만 생산 능력은 늘지 않았어요. 결국 빚만 쌓였습니다. 프랑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CFA 프랑이라는 통화 시스템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14개국이 지금도 이 통화를 사용합니다. 독립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자국 통화를 발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화 주권이 없다는 건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군사기지를 유지했습니다. 원조와 안보가 묶여 있었어요. 교수님, 중국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모델은 수원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웠죠.
인권이나 공산주의 같은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다른 방식의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담보대출이라는 구조죠. 항만을 짓고 철도를 깔고 공항을 만들었어요. 속도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권이 넘어갑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죠. 99년 임대로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계산적으로 움직인 거죠. 부채 함정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지 않았나요? 일본은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시설 모두 완벽한 품질이었죠. 하지만 기술 이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철수하면 시스템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어요. 현지에서 운영 능력이 축적되지 않은 겁니다. 의존 구조는 다른 형태로 남았죠. 여러분,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까? 미국은 제도 개혁을 먼저 요구합니다. 중국은 자본과 인프라를 먼저 투입하죠. 프랑스는 통화와 안보를 먼저 장악합니다. 일본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를 건설해요. 이 모든 방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국이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 NGO는 어떻습니까? NGO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나요? 정부 간 원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NGO도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NGO 프로젝트는 1년에서 2년 단위로 설계됩니다. KPI 중심의 성과 측정이 필수죠. 보고서는 화려했어요. 우물 몇 개 팠다, 학교 몇 개 지었다, 백신 몇 명에게 접종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팀이 철수합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관리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가 또 필요했죠.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적이 지원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 대안은 무엇입니까? 원조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원조를 중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수원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협력국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조건부 재검토 조항을 계약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재협상 사례가 늘어났어요. 심지어 지원이라는 언어 자체를 거부하는 국가들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간 원조를 받아본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수가 무엇을 남기는지, 성과 보고서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요. 그들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죠. 어떤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미국도, 중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패권국도 아니고 자원 대국도 아닌 나라였어요. 심지어 불과 30년 전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가진 자본 규모나 기술력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은데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은 왜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보다 낮았어요. 필리핀의 절반 수준이었죠. UN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향후 50년간 외부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전쟁으로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철도는 녹슬었죠. 병원은 약이 없었고 학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UN으로부터 식량, 의약품, 건설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그 원조로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뭔가를 배웠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를요. 교수님, 원조를 받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무슨 다른 감정이 있나요? 자존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 감정을 한국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7년
한국은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조조정, 긴축정책, 기업구조 개편. 대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일도 벌어졌죠.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 대가는 때로 주권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경험이 한국의 외교를 만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외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나요? 국익을 추구하는 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언어부터 달랐습니다. 지원 대신 공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수혜자 대신 파트너라고 불렀죠. 협상 테이블에서 현지 정부 대표가 먼저 발표하도록 했어요. 한국 측은 듣는 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지 않은 것들을 보십시오. 통화정책 연계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군사기지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국제기구 투표권 연계도 하지 않았죠. 시장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원 개발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철수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철수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나요?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효율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관성으로 만들어지죠. 언제까지 함께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한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요. 그리고 한국은 실패도 공개했습니다. 교수님, 실패를 공개하면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요? 성과를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여국은 성공 사례만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화려하게 꾸며지고 수치는 과장되기도 해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실제로 뭐가 작동하고 뭐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한국은 실패한 프로젝트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조정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했죠. 저 사람들은 숨기지 않는구나.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구나. 현지 정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이 보낸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농업 지도사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농민들과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토양을 직접 만지고 물을 직접 뿌리고 씨앗을 직접 심었죠. 회의실에 앉아서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봅시다였습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형식적인지 땀이 증명하죠. 교수님, 그런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개인의 헌신을 시스템화했습니다. 농업 지도사 상주 모델을 제도로 만들었어요. 현장 결정권을 존중하는 구조를 설계했죠.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일정도 농업 일정에 맞췄어요. 파종 시기가 되면 외교 일정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회의는 나중에 하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희망을 파는 게 아닙니다. 경로를 공유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였죠. 가난한 나라에게 필요한 건 결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과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죠. 한국은 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방식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월하다기보다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패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블록을 만들지 않았죠.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편이 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요라고 했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충분히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물었고 지금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묻고 있죠. 그들은 지쳤어요. 한국은 그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전했습니다. 저 나라와 손잡아도 다른 나라가 위협하지 않는구나.
저 나라는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는구나. 이 안전함이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한국의 원조는 다른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죠. 현장에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각국의 원조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두느냐를 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예요. 미국의 공식을 정리해 봅시다. 제도, 개혁, 시장 순서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먼저 세우고 경제 개혁을 요구하고 그 다음 시장을 열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데 선거법을 먼저 고치라고 하면 제도만 바뀌고 삶은 안 바뀌죠. 중국은 다릅니다. 자본, 인프라, 운영권 순서예요. 돈을 먼저 주고 항만과 철도를 빠르게 짓고 나중에 운영권을 가져갑니다. 2년이면 항만이 완성되니까 속도는 빠르죠. 하지만 10년 후엔 빚은 남았는데 운영 능력은 안 생긴 겁니다. 프랑스는 통화, 안보, 기업 순서입니다. 일본은 인프라, 기술, 제한적 이전이죠. 최고급 인프라를 짓고 일본 기술로 운영하고 이전은 최소화합니다. NGO는 KPI, 단기 성과, 철수예요. 1년 안에 수치를 만들고 보고서를 쓰고 프로젝트 종료 후 떠나죠. 교수님, 각국이 강점을 살린 거 아닙니까? 미국은 제도가 강하니 제도를 주고 중국은 자본이 많으니 자본을 주는 거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아요. 각자 강점을 활용한 거죠. 하지만 수원국은 뭘 원했을까요? 제도도 자본도 인프라도 아닙니다. 자립을 원했어요. 이제 한국의 공식을 보십시다. 사람, 훈련, 실행, 축적, 산업 순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 제일 먼저예요. 교수님, 사람을 먼저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현지 협력사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과 같이 하는 거죠. 베트남 사례를 봅시다. 한국이 처음 들어갔을 때 베트남엔 제조 기반이 약했어요. 한국은 현지 협력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품질 기준을 공유하고 생산 과정을 가르쳤죠. 초기엔 불량률이 30%였습니다. 납기도 자주 지연됐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계약을 끊었을 겁니다. 한국은 끊지 않았죠. 교수님, 불량률 30%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계약을 유지했나요? 단기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대신 장기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한국은 실패 구간을 단축하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랬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니까 나아졌어요. 실패의 경로를 알려준 거죠.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요. 3년 후 불량률이 10%로 떨어졌습니다. 5년 후엔 5% 이하가 됐죠. 지금 베트남 협력사들은 독자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경쟁자가 된 거 아니냐고요?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곳이 파트너로 남았어요. 시장이 커졌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이 기술을 다 가르쳐주면 나중에 한국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산을 했어요. 파트너가 성장하면 다음 단계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단순 제조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동 설계를 합니다. 다음은 공동 연구 개발이에요.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은 산업 사다리 모델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단순 조립입니다. 2단계는 부분 제조죠. 3단계는 완제품 생산이에요. 4단계는 설계 참여입니다. 5단계는 독자 개발이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고 그 다음은 여기예요. 경로를 보여준 겁니다. 희망을 판 게 아니라요. 방글라데시를 봅시다. 의류 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재단, 봉제, 포장만 했어요. 지금은 원단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디자인이죠.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이 떠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선생이었다면 지금은 동료죠. 교수님, 부품 현지화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품질 문제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계적 전략을 썼어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하고
주변 부품부터 현지화했습니다. 품질 기준을 맞추면 단계를 올려줬죠. 케냐의 사례를 볼까요? 한국이 현지 부품 공급사를 육성했어요. 처음엔 포장재만 맡겼습니다.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비핵심 부품을 맡겼죠. 지금은 일부 핵심 부품도 생산하고 있어요. 1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냐 기업은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죠.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은 기술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국 표준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습도가 높으니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요? 전력이 불안정하니 백업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하죠. 현지 조건을 반영해서 함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표준은 현지에 맞으니까 한국이 떠나도 작동합니다. 지속 가능해지는 거죠. 교수님, 실패한 프로젝트는 없었나요? 모든 게 다 성공했나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다른 건 실패 후 행동이었어요. 르완다의 한 농업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토양이 예상과 달랐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합니다. 이건 안 되네요. 다른 데서 해봅시다. 한국은 안 떠났어요. 토양 전문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재분석하고 품종을 바꾸고 재배 방식을 조정했죠. 2년 후에 성공했어요. 비용은 2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남았죠. 저 사람들은 실패해도 우리를 포기 안 한다. 이게 퍼졌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올 때 한국이 1순위가 됐어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지연됐어요. 행정 절차가 복잡했고 토지 보상 문제도 있었죠.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압박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3년이 더 걸렸지만 결국 완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이 배웠어요. 산업단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음엔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수님, 공급망 파트너십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사가는 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페루 사례를 볼까요? 페루는 구리 자원이 풍부하죠. 하지만 대부분 원광석 그대로 수출했어요.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가공 단계를 페루에서 하면 어떨까요? 함께 정년 시설을 만들었어요.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을 훈련시켰죠. 지금 페루가 정년된 구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3배 올랐어요. 페루 입장에선 같은 자원으로 3배 수익이 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안정적 공급처가 생긴 거고요. 윈윈이죠. 칠레도 비슷합니다. 리튬 자원을 함께 가공하고 있어요. 배터리 소재 단계까지 같이 개발하죠. 자원을 사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함께 만드는 관계가 된 겁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도 자원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랑 뭐가 다른가요? 자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죠. 중국은 자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프랑스는 자원 개발권을 먼저 확보하죠. 한국은 가공 단계를 함께 설계해요. 수원국이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연결 플랫폼 역할도 했어요. 한국이 A국과 B국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베트남과 케냐를 연결했어요. 베트남의 제조 경험을 케냐와 공유하도록 했죠. 한국이 중간에서 조정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도 연결했어요. 의류 산업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은 중심이 아니라 연결점입니다. 패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보십시오. 미국은 제도를 먼저 두니까 수원국이 제도에 갇힙니다. 중국은 자본을 먼저 두니까 수원국이 빚에 갇히죠. 일본은 기술을 먼저 두니까 수원국이 의존에 갇혀요. 한국은 사람을 먼저 두니까 수원국이 자립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자립한 파트너는 떠나지 않습니다. 의존하는 수혜자는 언젠가 반발하죠. 한국은 그걸 알았어요. 한국이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법의 차이가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은 회의실에서 끝납니다. 신뢰는 흙 위에서 시작되죠. 세네갈 다카르 외곽 2015년 이야기입니다. 식량 위기가 정치 위기로 번지고 있었어요. 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70%였죠.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세네갈 국민은 굶주렸어요. 대통령은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라. 하지만 어떻게요? 토양은 척박했고 관계시설은 부족했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쌀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했죠. 교수님, 토양 분석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빨리 쌀을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쌀을 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6개월간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산도, 염분, 배수 능력까지 측정했죠. 그리고 현지 품종을 연구했어요. 세네갈 농민들이 오랫동안 키워온 품종 말입니다. 한국 품종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죠. 왜 우리 품종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 쌀이 더 좋지 않나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 토양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국은 현지 품종을 개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확량이 30% 증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자은행을 만들었죠. 농민들이 직접 종자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외부에서 종자를 사올 필요가 없어지죠. 자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 후 관리 체계를 설계했어요. 건조, 저장, 유통까지 전 과정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쌀을 많이 수확해도 저장을 못하면 썩습니다. 유통을 못하면 팔지 못하죠. 한국은 전체 사이클을 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네갈 쌀 자급률이 40%까지 올랐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줄어들었죠. 농민 소득이 안정됐어요. 미래 계획이 가능해진 겁니다. 세네갈 정부는 한국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방산 협력 제안이었어요. 교수님, 농업에서 방산으로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신뢰가 쌓였으니까 가능한 거죠. 쌀도 같이 했으니 안보도 같이 합시다. 같이 실패할 수 있는 나라만이 같이 안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 이야기로 넘어가죠. 에너지 자립이 국가 자존심 문제였어요. 전력의 60%를 수입 연료에 의존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간다 경제가 흔들렸죠.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단지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시설만 짓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기술자를 3년간 교육했죠. 교수님, 3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태양광 패널 설치는 쉽습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는 다른 문제예요.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부품은 어디서 구합니까? 한국은 이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유지 보수 매뉴얼을 현지어로 번역했어요. 부품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우간다 기술자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도 돌아가죠. 의존 구조가 아니라 자립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간다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수혜자에서 운영자로 바뀐 거죠. 르완다로 가봅시다. 행정 효율성이 문제였어요. 서류 처리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했죠. 한국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시스템만 설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르완다 공무원들과 함께 설계했죠. 교수님, 공무원들과 함께요? 전문가가 설계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빠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죠. 한국은 르완다 공무원들을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켰어요.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까? 어떤 순서가 편합니까? 함께 만든 겁니다. 시간은 2배 걸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르완다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이해했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행정 처리 시간이 70% 단축됐습니다. 투자 유치가 늘어났죠.
젊은 관료 세대가 성장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에티오피아 이야기입니다. 제조 기반이 취약했어요. 인력은 많은데 숙련도가 낮았죠. 한국이 직업훈련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론 교육만 하지 않았어요. 현장 중심 교육을 했죠. 실제 공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기계도 똑같고 작업 공정도 똑같죠.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운영 인력을 육성했어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를 키운 겁니다.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안전 관리까지 가르쳤죠. 3년 후 에티오피아 제조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고용에서 숙련 노동자로 전환됐어요. 제조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사례들이 한국만의 특별함을 증명하나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나요? 비슷한 프로젝트는 많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랐어요. 한국은 새벽부터 농민과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흙 위에서 시작했죠. 한국은 3년간 기술자를 교육했어요. 빨리 짓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공무원과 함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완성품을 주지 않았죠. 한국은 관리자를 키웠어요. 노동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누가 진심인지 땀이 말해주죠. 함께 땀 흘린 나라를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이 나라들이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예요.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일한 나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70년간 원조를 받아본 대륙이죠. 그들은 이미 학습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벨기에를 먼저 봅시다. 콩고에서 벨기에가 한 일을 아십니까? 채굴이었어요. 구리, 다이아몬드, 코발트. 엄청난 자원이 나왔죠. 하지만 가공은 벨기에에서 했습니다. 콩고엔 구덩이만 남았어요. 교수님, 그래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나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일자리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안 생겼죠. 채굴만 했지 정년 기술은 배우지 못했어요.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콩고는 여전히 원광석만 수출하고 있어요. 부가가치는 여전히 벨기에가 가져가죠. 분노만 남았습니다. 영국 모델을 봅시다. 금융 시스템을 이식했어요. 은행을 만들고 대출 제도를 도입했죠. 이제 자본이 순환합니다.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산업 기반이 없었습니다. 공장이 없는데 누구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농장이 없는데 무슨 담보를 잡죠? 결국 소비 대출만 늘어났어요. 빚은 쌓였지만 생산은 안 늘어난 겁니다. 10년 후 금융 위기가 왔죠. 대출 상환율이 떨어지고 은행이 흔들렸어요. 영국은 IMF를 불렀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죠. 교수님, 구조조정은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부실을 정리해야죠.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고통을 감당했습니까? 일반 국민이었어요. 복지가 삭감되고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었죠. 금융 시스템은 남았지만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탄자니아에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4년 만에 완공됐죠. 아스팔트 두께, 배수 시스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물류가 빨라질 겁니다. 맞았습니다. 물류는 빨라졌어요. 하지만 10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노후화되기 시작한 거죠. 탄자니아 정부가 일본에 연락했어요. 보수가 필요합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견적을 냈죠.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교수님, 왜 탄자니아 사람들이 직접 고치지 않았나요? 기술을 안 배웠으니까요. 건설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다 했습니다. 현지 인력은 단순 노동만 했죠. 유지보수 기술은 전수되지 않았어요. 결국 탄자니아는 계속 일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있지만 자립은 없는 거죠. NGO 프로젝트를 봅시다. 케냐에서 한 국제 NGO가 우물 프로젝트를 했어요. 1년간 50개 우물을 팠습니다. 보고서는 화려했죠. 5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사진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물을 마시는 사진이죠.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NGO 팀이 철수했어요. 2년 후 우물의 절반이 고장났습니다. 펌프가 망가졌죠. 마을 사람들이 NGO에 연락했어요. 다시 와서 고쳐주세요. 답이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우물은 있지만 물은 안 나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교수님, NGO를 너무 비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선의로 도운 거 아닙니까? 선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문제예요. 단기 프로젝트 구조에선 지속 가능성이 나올 수 없죠. 보고서를 위한 수치만 남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모든 걸 겪었어요. 70년 동안요. 그들은 이제 압니다. 어떤 원조가 의존을 만들고 어떤 원조가 자립을 만드는지, 어떤 나라가 1년 후 떠나고 어떤 나라가 10년 후에도 남는지, 어떤 협력이 빚을 남기고 어떤 협력이 능력을 남기는지. 비교가 끝났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협력국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세네갈 정부 문서를 봤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었죠. 기술 이전 비율은 얼마인가? 현지 고용 비율은 얼마인가?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가? 철수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가? 실패 시 재조정 조항이 있는가? 냉정하죠? 70년간 당한 경험이 만든 리스트예요. 주권을 지키려는 거죠. 르완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지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했어요. 공동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요구했죠. 호칭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수혜자와 파트너는 다른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계약 재협상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와 맺은 계약을 재협상했어요.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강경했죠. 결국 재협상에 성공했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목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교수님, 그럼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한 건가요? 일부는 철수했습니다. 조건을 안 받아주니까요. 하지만 문제 없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선택지를 찾았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했어요. 기술 이전 비율 높습니다. 현지 고용 비율 70% 이상이죠. 교육 프로그램 필수로 포함돼 있어요. 철수 일정 명시 안 합니다. 실패 시 재조정 케냐 사례가 증명하죠. 세네갈 정부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르완다 외교부 문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로 분류한다. 전략적 파트너라는 건 뭡니까? 일시적 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장기 공동 설계자라는 겁니다. 케냐 산업부가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향후 모든 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한다. 우선 협의예요. 입찰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쟁 없이 한국이 선택되는 거죠. 교수님, 다른 나라들은 반발하지 않았나요? 불공정하다고 항의하지 않았나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케냐 정부가 답했어요. 10년간 함께한 나라와 1년 만에 떠난 나라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논리가 명확하죠. 신뢰는 시간이 만듭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 관료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공무원이 늘어났죠. 한국 연수 프로그램 경쟁률이 10대 1이 됐어요. 왜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까? 그들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책이 아니라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요. 우간다 대학에서 한국 개발 모델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학생들이 몰렸어요. 왜 한국이냐는 물음에 학생들이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처럼 가난을 겪어본 나라 중에 한국만큼 성장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울 게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비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도움을 많이 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걸어온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발전은 없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전수한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고 사고방식이었죠. 새마을 운동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1970년대 한국 정부가 전국 마을에 시멘트와 철근을 보냈는데 흥미롭게도 설계도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설계도 없이 어떻게 건설을 하나요? 중앙에서 표준안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죠. 한국 정부는 각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여러분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리입니까? 창고입니까? 회관입니까? 마을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어떤 마을은 다리가 절실했고 어떤 마을은 저수지가 더 시급했죠. 중앙정부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재만 제공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당연히 실패한 마을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잘못 설계해서 무너진 곳도 있었고 창고가 비에 무너진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정부는 실패한 마을을 처벌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이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고민해보세요. 스스로 실패를 분석하고 배우게 한 겁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중앙이 모든 답을 주지 않고 현장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이 철학을 그대로 아프리카에 적용했습니다. 세네갈 농촌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어요. 한국 지도팀이 마을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뒷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도하죠.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현지 마을 대표가 회의를 이끌도록 하고 자신들은 관찰자 위치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도 섣불리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때로는 격해져도 그들 스스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죠.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평균 3배 길어졌으나 결정 사항의 실행 속도는 2배 빨라졌고 완성도는 현저히 높아졌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한 사항이니까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생긴 겁니다. 교수님, 그런 방식은 프로젝트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문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회의는 길어지고 시행착오도 많아지고 예산 집행도 느려지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한국팀이 철수한 후에도 그 마을들은 스스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발전시켰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우간다 에너지 프로젝트 문서를 검토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상의 호칭이 바뀐 거죠. 초기 계약서에는 현지 참여자들을 수혜자라고 표기했는데 1년 후 수정된 계약서를 보니까 모두 파트너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단어 하나 바꾸는 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형식적인 변화 아닙니까? 전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단어는 관계를 규정하고 관계는 행동을 만들어내죠. 수혜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위치에 고정됩니다. 파트너라고 부르면 동등한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회의록을 시계열로 분석했더니 더욱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회의에서는 한국 측 발언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회의록을 보니 한국 측 발언이 30%로 줄어들고 현지 측 발언이 70%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변화였어요.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뒤로 물러서면서 주도권을 현지 파트너에게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사람들의 존엄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의견도 중요하구나. 우리가 주인이구나. 이런 자각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간 겁니다.
르완다 행정개혁 프로젝트 기록을 보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간 약속 문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 팀은 모든 회의에 정시에 도착했고 심지어 30분 일찍 와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현지 공무원들이 30분에서 1시간씩 늦게 도착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한국 팀은 그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미 시작된 회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주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진행된 부분은 회의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처음엔 현지 공무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늦게 오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대부분이 정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규율이 생긴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케냐 산업단지 프로젝트에서는 공동 작업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케냐 노동자들이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규칙을 따랐어요. 관리자와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케냐 측에서 물었을 때 한국 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팀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죠. 이 문화가 퍼지면서 케냐 노동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식이 생긴 겁니다. 에티오피아 직업훈련센터에서는 실패 공유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한국 강사가 수업 첫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공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실패도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에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실패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불량품을 만들어서 수출이 취소된 이야기, 납기를 못 맞춰서 신뢰를 잃은 이야기, 기술 부족으로 사고가 난 이야기까지. 학생들이 놀랐어요. 선생님, 뭐하러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나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실패를 숨기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죠. 공유하면 다른 사람은 그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도 실수를 숨기지 않게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학습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대 전이가 시작된 거죠.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아프리카 젊은 관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세네갈의 한 연수생은 귀국 후 농업부 국장이 됐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농업정책회의 방식을 바꿨어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각 지역 농민 대표들을 모아서 의견을 먼저 듣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우간다의 한 연수생은 에너지부로 돌아가서 현지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외국 기술자에게 의존하면 영원히 자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술자를 키워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5년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일기 졸업생들이 전국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르완다의 한 연수생은 창업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센터를 자비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부 지원 없이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졸업생 200명을 배출했어요. 그 졸업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자 이제는 정부가 그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이 만든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시설은 낫습니다. 기술은 바뀌죠. 하지만 태도는 세대를 건너갑니다. 시간을 지키는 문화,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 함께 책임지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이되면서 아프리카 사회 전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돈을 많이 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독점한 나라도 아니죠. 하지만 한국은 하나를 남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 거래가 아니라 선택의 형태로요. 세네갈이 공군 전력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프랑스는 자국 전투기를, 미국은 군사 패키지를, 중국은 경쟁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이 선택한 건 한국이었어요.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네갈 국방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한국과 농업, 에너지, 인프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쌀을 같이 키운 나라와 안보를 같이 설계하는 겁니다. 세네갈은 추가 구매 계획도 발표했어요. 해상 감시 시스템도 한국 기술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레이더, 통신 시스템, 순시선까지 한국과 협력하는 거죠. 방산 협력이라는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핵심을 함께 만든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한국 기업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부품 협력사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는 공동 R&D 센터를 제안했고, 지금 에티오피아 엔지니어 50명이 한국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자동차 부품을 공동 설계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럼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에티오피아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를 우리가 배신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칠레는 리튬 자원이 세계 2위예요. 칠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리튬을 사가지 말고 배터리 소재를 함께 만듭시다. 한국 기업들이 칠레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린 수소 공동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볼리비아의 선택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여러 나라가 채굴권을 요구했어요. 중국은 리튬 채굴권 50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채굴권은 볼리비아가 갖고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자원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입니다. 베트남 산업부 차관이 한국 장관 회의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청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트남 내 모든 한국 기업의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한국 기업을 수의 계약으로 선정했어요. 입찰 없이 바로 계약한 겁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명분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우리 의류 산업을 키워줬습니다. 이제 우리 전력 산업도 한국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건 기존 파트너십의 확대입니다. 외교적 보답도 시작됐습니다. 세네갈, 케냐,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가 공동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UN 표결에서도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죠. 교수님, 그럼 원조의 대가로 표를 산 거 아닌가요? 한국은 표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세네갈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지지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나라를 우리도 지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정치적 안정성도 생겼습니다. 세네갈에서 야당이 집권했을 때 한국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케냐에서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한국과의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중단 없이 계속됐고, 새 정부가 오히려 확대를 요청했죠. 교수님, 왜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프로젝트는 계속되나요? 한국이 정권과 거래한 게 아니라 국가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특정 정치인에게 로비하지 않았어요. 국민과 공무원을 키웠죠. 보답은 조용히 시작됐지만 이제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택했어요. 이게 진짜 영향력입니다. 질서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패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세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위협적이지 않다. 약속을 지킨다. 계산적이지 않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은 국가는 드뭅니다. 미국은 강력하지만 위협적이에요. 중국은 자본이 많지만 계산적이죠. 유럽은 약속을 지키지만 과거가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교수님, 한국이 블록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은 특정 진영 편입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편이 되세요 또는 중국과 손절하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패권 없는 영향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은 군사기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통제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 개방을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산업협력은 확대됐습니다. 기술 네트워크가 확장됐어요. 에너지와 공급망을 공동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죠. 교수님, 어떻게 패권 없이 영향력을 만들 수 있나요? 신뢰로 가능합니다. 30년간 일관성을 유지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보다 관계를 선택했죠.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영향력이 된 겁니다. 국제 질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라는 단어가 약해졌어요. 대신 공동설계라는 언어가 확산됐습니다. 아프리카 연합회의에서 한국과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원받는 대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대륙입니다. 선택 기준이 바뀐 겁니다.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됐어요.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안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 관계가 이제 새로운 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제 질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힘입니까? 자본입니까? 기술입니까? 30년간 현장을 보고 내린 제 결론은 이겁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도움의 방식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으로 질서를 흔드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로 질서를 세우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가 다시 배우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